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의 허물은 눈에 잘 들어오되 제 허물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 법이라고. 그대들은 혹시 자신을 정말로 알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는 된다. 나는 이만큼은 괜찮다.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 확신을 품고 살아온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떨어진 적 없는 존재이니 누구보다 정확하게 자기를 파악하고 있을 거라 여깁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 믿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늘 관대한 심판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이유를 먼저 찾고 실패해도 상황 탓을 먼저 합니다. 타인에게는 결과로 판단하면서 자신에게는 의도로 판단합니다. 이 간극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자기 객관화의 첫걸음입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벼슬길에 올라 임금의 신임을 받던 때 자신이 꽤 명철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글을 잘 쓰고 논리가 정연하며 남들보다 넓게 세상을 본다고 믿었습니다. 조정에서 의견이 갈릴 때면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고 동료들이 반대하면 그들의 식견이 부족한 탓이라 여겼습니다. 그때의 정약용에게 자기 객관화란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자기가 올바른 편에 서 있다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런데 유배라는 거대한 파도가 그의 삶을 덮쳤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좁은 틀 안에서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강진의 작은 방에 홀로 앉아 벼슬도 없고 명예도 없고 찾아오는 이도 드문 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이 실은 지위가 만들어준 환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것은 자신의 인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입고 있던 관복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은 쓰라렸지만 동시에 그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냉정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깎아내리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내가 나에게 씌운 가면을 조용히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두 눈으로 마주하는 일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장 치열하게 싸운 상대는 조정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와 과소평가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눈을 갖추는 일, 그것이 그가 평생에 걸쳐 도달하고자 했던 경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묘한 기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모습만을 골라 기억하고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은 무의식 깊은 곳에 밀어넣는 일. 칭찬은 오래 간직하면서 비판은 쉽게 잊어버리고 성공은 자기 능력 덕이라 여기면서 실패는 운이 나빴다고 돌립니다. 이 기제가 작동하는 한 거울 앞에 서도 진짜 자신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내가 보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뿐입니다. 정약용은 이 기제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실마리를 강진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그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강진에 도착한 첫 해, 정약용은 자신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 말 속에는 억울함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이런 처지에 놓일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했을 뿐이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세상이 나를 잘못 본 것이다. 그 확신은 단단했고 그래서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을수록 현실과의 간극은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정약용은 자신의 그 확신 안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배지에서 만난 농부들은 그의 학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을 노인은 그가 어떤 벼슬을 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올해 농사가 어떨지, 비가 제때 올지, 아픈 아이를 어찌해야 할지를 걱정했습니다. 그 앞에서 정약용의 학문과 경력은 아무런 무게를 갖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차츰 그 모욕 속에서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주변에 세워둔 울타리 때문입니다. 직위, 학력, 재산, 인맥, 평판. 이런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울타리를 자기 자신과 혼동합니다. 울타리가 높으면 자신도 큰 사람이라 여기고 울타리가 무너지면 자신도 함께 무너졌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울타리는 나의 일부일 뿐 나 자체가 아닙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처음으로 직면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울타리가 사라진 뒤에도 남아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서 정약용은 솔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조정에서 보여준 강직함 속에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섞여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옳은 말을 할 때조차 상대의 체면보다는 자신의 논리를 앞세웠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었으나 옳기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과 태도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맞았다 해도 그것을 전하는 방식에는 오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오만을 알아차린 것은 유배가 가져다준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정약용은 훗날 이 시기를 떠올리며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내 그림자를 볼 수 없었다고. 해가 머리 위에 있으면 그림자는 발밑에 숨어 보이지 않습니다. 해가 기울어야 비로소 긴 그림자가 드러납니다. 유배는 그의 해를 기울게 한 시간이었고 그 덕분에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처음으로 또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려면 반드시 큰 시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를 둘러싼 울타리를 잠시 의식적으로 거두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함을 빼고 재산을 빼고 주변의 평판을 빼고 나면 그 안에 남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객관화의 첫 번째 문턱입니다. 정약용은 유배라는 강제적 상황에서 그 문턱을 넘었지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스스로 그 문턱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용기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할 용기,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곧 나의 약점을 인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남의 약점은 쉽게 발견하면서 자기 약점 앞에서는 눈을 감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약점이 있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알고 있으되 그것을 똑바로 마주하는 일은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 한쪽 구석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일부러 불을 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정약용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자였지만 동시에 지적 우월감이 강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토론에서 상대의 논리가 허술하면 그것을 날카롭게 지적했고 자신의 논리가 우세하다는 확신이 들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학문하는 사람의 도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는 자신의 그 날카로움이 상대에게 어떻게 느껴졌을지를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논쟁에서 이긴 뒤에 상대의 표정이 어떠했는지를 그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야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객관화의 두 번째 층위입니다. 나의 강점이라고 믿었던 것이 실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일. 장점과 단점은 종종 같은 뿌리에서 자랍니다. 꼼꼼한 사람은 때로 지나치게 간섭하고 솔직한 사람은 때로 무례해지며 책임감 강한 사람은 때로 주변을 숨막히게 합니다. 정약용의 강직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옳음을 향한 집념은 그의 최대 미덕이자 동시에 관계를 경직되게 만든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진에서 정약용의 가르침을 받던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어느 날 글을 써왔는데 정약용이 보기에 논리가 허술했습니다. 예전에 정약용이라면 즉시 잘못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정약용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제자의 눈에서 기대와 긴장이 동시에 서려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먼저 제자가 공들인 부분을 읽어주었고 그런 다음에야 부족한 점을 짚었습니다. 사소한 변화였지만 제자의 어깨가 살짝 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약용은 그 순간을 통해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정확하게 판단하는 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정확한 판단을 어떤 마음으로 전하느냐까지를 포함하는 일이라는 것을. 나를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안의 부족함을 인정해 본 사람이 남의 부족함 앞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자신의 장점이라 여기는 것이
가까운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꼼꼼함이 상대에게는 잔소리로 들리고, 나의 솔직함이 상대에게는 공격으로 느껴지고, 나의 열정이 상대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가능성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한 걸음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 객관화를 가로막는 가장 교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합리화란 잘못을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에 그럴듯한 옷을 입혀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합리화는 거짓말보다 더 위험합니다. 거짓말은 자신이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합리화는 스스로도 그것이 진실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초기에 이 합리화와 오래 씨름했습니다. 자신이 유배를 당한 것은 순전히 정치적 모함 때문이지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물론 사실의 측면에서 그의 억울함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억울하지만 과정 속에서 내가 더 신중할 수 있었던 순간은 없었는가? 내가 위험을 감지하고도 자존심 때문에 물러서지 않은 적은 없었는가? 옳은 일을 하면서도 방법을 더 살필 수 있었던 때는 없었는가? 이 질문들은 자기 비난과는 다릅니다. 자기 비난은 나는 형편없다고 결론 짓는 것이고, 자기 객관화는 나의 선택에 어떤 그림자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전자는 무너지게 하고 후자는 단단해지게 합니다. 정약용이 선택한 것은 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용서하되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일상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빠르게 변명의 서사를 만들어냅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았다, 지시가 불명확했다, 시간이 부족했다. 이 말들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들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를 들여다보면 종종 다른 것이 나옵니다. 확인을 한 번 더 하지 않은 게으름, 모르는 것을 물어보지 않은 자존심, 어려움을 미리 말하지 않은 체면. 합리화는 이런 것들을 능숙하게 덮어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게 화를 낸 뒤에 나는 원래 화를 잘 내는 성격이라서 혹은 상대가 먼저 나를 자극했으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소리를 지른 뒤에는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엄하게 해야 바르게 큰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이 설득이 반복될수록 자신의 진짜 감정은 점점 더 깊은 곳에 묻힙니다. 화의 진짜 원인이 상대가 아니라 자기 안의 불안이나 피로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검토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합리화의 고리를 끊는 방법으로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남이 했다고 가정하고 다시 바라보는 것. 내가 한 말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다면 나는 어떻게 느꼈을까? 내가 한 선택을 다른 사람이 했다면 나는 그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이 단순한 전환만으로도 합리화의 껍질은 상당 부분 벗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자신에게 적용하는 기준보다 늘 더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그 두 기준의 간극을 좁히는 일, 그것이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데 있어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시선을 듣는 일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타인의 평가를 무조건 수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하나의 정보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거울이 없던 시대의 사람들은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그 물과 같습니다.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혼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각도를 보여줍니다. 정약용에게 그런 거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광진 유배 시절 그의 곁을 지킨 제자들이었습니다. 특히 황상이라는 젊은 제자는 스승에 대한 존경이 깊었지만 동시에 솔직한 성품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정약용이 조정의 인물들에 대해 신랄한 평을 늘어놓자 황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분들의 잘못은 낱낱이 보시면서 그분들이 처한 어려움은 살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정약용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정약용의 반응입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침묵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의 시선을 제대로 듣는 태도입니다. 방어하지 않고 즉각 수용하지도 않으며 잠시 멈추어 그 말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는 것. 그런데 현실에서 이것이 왜 어려울까요? 우리는 타인의 피드백을 들을 때 그 내용보다 먼저 감정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비판을 들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충고를 들으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걱정 섞인 말을 들으면 간섭받는 기분이 듭니다. 이런 감정의 방어벽이 올라가면 아무리 정확한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위해 한 말조차 공격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한 가지 장면을 그려보겠습니다. 오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요즘 너 좀 변한 것 같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뭐가 변했다는 거야. 네가 뭘 아는데 하고 방어하는 것. 다른 하나는 잠시 멈추어 정말 그런가? 내가 못 느끼는 사이에 달라진 게 있을까? 하고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것. 전자는 쉽고 후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기 객관화는 언제나 그 어려운 쪽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와 관련해 중요한 구분을 했습니다. 모든 비판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비판에는 살펴볼 대목이 있다는 것. 악의에서 나온 비난일지라도 그 안에 사실의 조각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의에서 나온 칭찬일지라도 그것이 전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말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나의 단서로 삼아 자기 안을 더 정밀하게 탐색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에 대해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들의 말에 더 크게 상처받습니다. 이 역설이 자기 객관화를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장벽입니다. 배우자가 당신 그 습관 좀 고치면 좋겠어 하고 말할 때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오랜 관찰에서 나온 정보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너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할 때 그것은 간섭이 아니라 수십 년간 지켜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통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전달 방식이 서투를 수 있고 감정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장을 걷어내고 안에 담긴 정보만을 꺼내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객관화에는 한 가지 위험이 따릅니다. 지나치면 자기 학대가 되고 모자라면 자기 기만이 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도달한 지점은 이 두 극단 사이의 좁은 길이었습니다. 자신을 냉혹하게 심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눈 감아주지도 않는 자리. 그 자리를 그는 성찰이라 불렀습니다. 성찰은 비난과 다릅니다. 비난은 이미 결론을 내린 뒤에 자기를 때리는 일이고 성찰은 결론을 열어둔 채 자기를 살피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 객관화를 한다면서 실은 자기를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늘 이 모양이야.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이 정말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객관화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주관입니다. 자기를 실제보다 낮추어 보는 것 역시 왜곡입니다. 과대평가가 위를 향한 왜곡이라면 과소평가는 아래를 향한 왜곡입니다. 방향만 다를 뿐 둘 다 진짜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은 좋으나 부족함에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고. 부족함을 아는 것은 시작이지 결론이 아니라고. 알아차렸으면 고치면 되고 고칠 수 없는 것이라면 안고 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족함의 발견이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자기 연민의 늪에서 멈추느냐입니다. 반대편의 위험도 살펴야 합니다. 자기 객관화가 부족한 사람은 반복적으로 같은 갈등을 겪습니다. 직장을 옮겨도 비슷한 문제가 생기고 관계를 바꾸어도 같은 패턴이 되풀이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공통 요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나의 습관, 나의 반응 방식, 나의 소통 패턴이 그대로라면 결과도 그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자기 객관화의 실질적인 힘입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자기 객관화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약용의 삶에서 세 가지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첫째,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는 것. 내가 상처받았다는 감정과 상대가 나를 해치려 했다는 해석은 다릅니다.
감정은 진짜이지만 해석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둘째, 패턴을 살피는 것. 한 번의 실수는 우연이지만 반복되는 실수에는 내가 모르는 나의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셋째,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 성격의 기질은 바꾸기 어렵지만 기질이 표현되는 방식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급한 성격을 느긋하게 바꿀 수는 없어도 급한 마음이 올라올 때 한 박자 쉬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자기를 판결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판결은 끝을 짓지만 이해는 시작을 엽니다.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통해 도달한 가장 깊은 통찰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 이 말은 단순히 자기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정확히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도 왜곡해서 보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세상이 자기에게만 가혹하다고 느낍니다. 둘 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곡된 자기인식은 왜곡된 세계인식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자기 객관화가 단지 개인의 수양에 그치지 않고 관계와 사회적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안경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세상이 기울어져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경을 오래 쓰고 있으면 기울어진 세상이 정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인식의 왜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지속되면 그것이 진실처럼 느껴지고 바로잡으려 해도 오히려 교정된 시각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정약용이 유배 초기에 겪었던 혼란도 이와 같았습니다. 자기를 정확히 보기 시작하자 오히려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익숙했던 자기 이미지가 흔들리는 것은 마치 오래 살던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견디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타인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안의 비겁함을 인정한 사람은 남의 비겁함 앞에서 분노 대신 이해를 느낍니다. 자기 안의 허영을 들여다본 사람은 남의 허영을 조롱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안의 외로움을 마주한 사람은 남의 서투른 접근을 밀어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 객관화가 가져다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나를 정확히 아는 것이 결국 타인을 너그럽게 보는 눈으로 이어진다는 것. 정약용의 후반생이 바로 이 변화를 보여줍니다. 젊은 시절의 정약용은 날카로운 비평가였습니다. 사람을 보면 옳고 그름을 먼저 판단했고 세상을 보면 고쳐야 할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유배를 거치고 돌아온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잘못을 보았지만 그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의 사정도 함께 보았습니다. 여전히 올바름을 추구했지만 올바름을 전하는 방식에 온기를 담았습니다. 판단은 정밀해졌되 태도는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나도 완전하지 않다는 인정. 이 단순한 인정이 세상을 향한 그의 시선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내가 완전하지 않은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이라는 자각. 그 자각 위에서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되고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말보다 눈이 먼저이고 판단보다 이해가 먼저이며 가르침보다 겸손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유배라는 긴 시간을 통과하며 몸으로 체득한 삶의 순서였습니다. 정약용은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뒤 조용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한때 조정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마제의 작은 집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세상은 그를 잊어가고 있었고 한때 그를 두려워하거나 시기했던 이들조차 더 이상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평온을 찾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기 객관화의 가장 깊은 경지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매달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지도 않는 자리. 세상의 인정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되 세상의 비판이 있으면 겸허히 살피는 자리.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약용은 18년의 유배와 그 이후의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만큼의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매일 조금씩
자기를 바라보는 연습을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오늘 내가 한 말 중에서 한 가지만 돌아보는 것.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렸을지를 잠시 생각해 보는 것.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그 화의 진짜 원인이 상대에게 있는지, 나에게 있는지를 한 박자 늦추어 살펴보는 것. 칭찬을 들었을 때 우쭐하기 전에 그 칭찬이 가리키는 나의 실제 모습을 잠시 점검해 보는 것. 비판을 들었을 때 방어하기 전에 그 말 안에 사실의 조각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자기를 보는 눈은 조금씩 맑아집니다. 정약용이 평생에 걸쳐 붙잡았던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정직하게 답하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작은 방식으로 자기를 속입니다. 게으름을 여유라 부르고 회피를 신중함이라 포장하고 무관심을 초연함이라 미화합니다. 이 작은 속임들이 쌓이면 어느새 자기 앞에 놓인 거울은 뿌옇게 흐려져 있습니다. 그 거울을 닦는 일이 바로 자기 객관화입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대들은 자신을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약용의 가르침에 따르면 오히려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멀리 돌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자기를 안다는 확신이 가장 큰 눈가림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자기 앞에 서는 일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지 않고 그래서 오늘도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 결국 남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었는가? 세상 모든 관계의 시작도, 모든 성장의 출발점도, 모든 평온의 뿌리도 그 한 가지 정직함에서 비롯됩니다. 자기를 속이지 않는 사람이 세상도 속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약용이 유배라는 긴 밤을 지나 마침내 붙잡은 하나의 진리였습니다.